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1번째 이야기. 스몰리드 일가. 그리 좋은 평판도 좋은 냄새도 없는 동네에, 그러나 그 동네에 한 언덕이 마운트 플레전트 쾌적한 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 일핀 스몰리드. 본명은 바톨로뮤, 하지만 집에서는 바트로 불린다는, 그가 맡은 일과 그로 인한 책임들이 그를 부를 때를 제외한 한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좁고 그늘지고 우울한 작은 거리에 살고 있다. 그 거리엔 내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마치 무덤처럼 닫혀 있지만, 그곳엔 여전히 오래된 숲속 나무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나무는 그 맛이 스몰리드 가족의 저음의 기운처럼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기운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스몰리드 가문에는 여러 세대 동안 오직 한 명의 자식만 태어났다. 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식을 낳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금 살아있는 스몰리드 씨의 할머니가 정신이 약해지면서 처음으로 아이 같은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기억력도, 이해력도, 관심도, 관찰력도 전혀 없고 끊임없이 불 앞에서 잠들기를 반복하는 어린애 같은 특성을 지녔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스몰리드 가문에 밝은 기운이 돌았다. 스몰리드 씨의 할아버지 역시 그 집안의 일원이다. 그는 하반신이 거의 무력해져서 상반신도 비슷한 상태지만 정신은 여전히 온전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학의 4가지 기본 규칙과 몇 가지 어려운 사실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상적 사고나 경외, 경의 같은 정신적 특성에서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가 평생 기억 속에 담은 모든 것은 처음엔 애벌레였고 결국에도 애벌레로 남았다. 그는 평생 단 한 마리의 나비도 길러본 적이 없다. 그 즐거운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마운트 플레전트 근처에서 살았던 2달이 달린, 돈을 벌기 위해 거미줄을 쳐서 덫을 넣고 그 덫에 걸린 벌레들을 잡아들이고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빠지기를 기다리던, 마치 돈벌이를 위한 거미 같은 인물이었다. 이 늙은 이방인의 신의 이름은 복리였다.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과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어느 한 공정한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자 그 손해는 본래 다른 쪽에서 나야 했으나 그는 무엇인가를 부러뜨렸다. 그의 존재에 필수적인 무언가였으니 그게 그의 심장일 리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써 그의 인생은 막을 내렸다. 그의 성격은 그리 좋지 않았고 그는 아무리트와 이타이트 같은 고대 민족들에 대해 문답식으로 교육받은 자선학교에서 자라나며 종종 교육의 실패 사례로 인용되곤 했다. 그의 정신은 아들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항상 아들에게 일찍 밖으로 나가라고 가르쳤고 그 아들을 12살에 날카로운 서기 사무실에 보내 열심히 일하도록 했다. 거기서 젊은 신사는 날씬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듬으며 점차 가게의 재능을 이어받아 할인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일찍 밖으로 나가고 늦게 결혼한 그는 역시 날씬하고 불안한 성격의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역시 일찍 밖으로 나가고 늦게 결혼하여 바톨로뮤와 주디스 스몰리드라는 상둥이들을 낳았다. 이 가족의 나무가 자라나면서 스몰리드 가문은 늘 일찍 나가고 늦게 결혼하는 전통을 이어오며 점차 더 실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오락을 없애고 동화책, 이야기책, 허구를 배척하고 모든 가벼운 일을 금지했다. 그 결과 스몰리드 가문에는 한 명의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고 그가 낳은 완전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늙은 원숭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 우울한 기운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금 거리 수준에서 몇 칸 아래에 위치한 어두운 작은 거실에서 스몰리드 씨와 부인인 할머니는 불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방은 음침하고 딱딱하고 무뚝뚝한 분위기로 표면은 가장 거친 천으로 된 테이블보와
가장 단단한 철제로 된 차받침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방은 할아버지 스몰리드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인테리어로 그다지 매력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불 앞에 벽난로 양쪽에 놓인 검은 말털포터 의자에 앉아 노인 부부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난로 위에는 주전자와 냄비를 올려놓을 철받침대가 2개 놓여 있고 벽난로 위에는 고기나 무언가를 굽기 위한 노쇠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다. 할아버지 스몰리드는 그것을 돌보며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 의자 아래에는 그의 가느다란 다리 아래에 보호받고 있는 서랍이 하나 있다. 그 서랍에는 믿기 어려운 금액의 재산이 들어있다고 전해진다. 옆에는 여분의 쿠션이 하나 놓여 있는데 할아버지는 이 쿠션을 언제나 준비해 두고 부인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쿠션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그는 돈에 대해 특히 민감하다. 바트는 어디 갔지?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바트의 쌍둥이 여동생인 주디에게 묻는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주디가 대답한다. 차 마실 시간 아니냐? 아니요. 그럼 몇 분 남았다는 거냐? 10분이요. 뭐, 10분이요? 주디는 크게 말한다. 오,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말한다. 10분이라. 그때 주방에서 계속 중얼거리며 머리를 흔들고 있던 할머니 스몰리드가 숫자가 언급되자 그것을 돈과 연결짓고는 깃털도 없는 끔찍한 노란 앵무새처럼 소리친다. 10개 10파운드짜리 지폐. 할아버지 스몰리드는 즉시 쿠션을 할머니에게 던져버린다. 아이, 조용히 좀 해. 좋은 할아버지가 말한다. 이 행동은 2가지 결과를 낳는다. 하나는 할머니의 머리가 의자 옆에 쿵 하고 부딪혀서 손자에게 빼내어졌을 때 매우 보기 흉한 상태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또 하나는 그 힘든 행동이 할아버지 자신에게 되돌아가서 그를 마치 부러진 꼭두각시처럼 의자의 뒤로 넘어지게 만든다. 이 훌륭한 할아버지는 이럴 때면 마치 검은 두건을 쓴 옷가방처럼 보이는데 손자에게 흔들리고 주무르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꽤나 생동감 없는 모습이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흔들리고 주물러지고 주먹으로 뚝뚝 치는 과정을 겪은 후에야 조금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2사람은 다시 마주보고 의자에 앉는다. 마치 사형수들에게 잊힌 채 지키고 있는 오래된 초소의 바수병처럼. 주디는 이 노인들 2사람과 잘 어울린다. 그녀는 바틀로뮤 스몰리드와 정말 똑같은 형제 자매라서 2사람을 합치면 평범한 사람 1명 분량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몸집이다. 그리고 그녀는 가문에서 말한 그 원숭이처럼 생긴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난다. 반짝이는 옷과 모자를 입고 오르간 위를 걸어 다닌다면 그 누구도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저 평범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디는 매우 단조로운 갈색 옷을 입고 있다. 주디는 인형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신데렐라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녀는 한두 번 어린이들 무리에 끼어본 적이 있지만 그 애들이 주디와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주디도 그들에겐 어울리지 않았다. 주디는 마치 다른 종족의 동물처럼 느껴졌고 양쪽 모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주디가 웃는 법을 알기는 하는지 의문이다. 그녀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너무 드물어서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 웃음에 대한 개념은 아예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녀가 웃어보려고 한다면 치아가 그 방해물이 되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표정은 결국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바로 그 모습이 주디다. 그리고 그녀의 쌍둥이 오빠는 자기가 톱을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 그는 잭과 거인킬런 하 신바트에 대해 아는 게 없다. 그는 별들 속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는 도약 놀이를 하거나 크리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 자신이 크리켓이나 개구리로 변할 수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처지가 여동생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가 살아가는 좁은 현실 속에서 그는 급히라는 빛나는 마법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마법사에게 큰 감탄과 경쟁심을 느낀다. 주디는 종을 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철제 차받침을 탁자에 놓고 컵과 받침을 정리한다. 빵은 철제 바구니에 담고 버터는 그리 많이는 아니지만 작은 주석 접시에 담아 놓는다. 할아버지 스모리드는 차가 나오자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주디에게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샤를리 말하는 거야. 주디가 묻는다. 응. 할아버지가 대답한다. 샤를리 말하는 거야. 이 말에 할머니 스모리드는 반응을 보인다. 평소처럼 트리빗을 보며 웃고 있던 할머니는 흥미진진하게 소리친다. 강 건너, 샤를리 강 건너, 샤를리 강 건너, 강 건너로 샤를리, 샤를리 강 건너, 강 건너로 샤를리. 할머니는 아주 신나서 소리친다. 할아버지는 쿠션을 바라보지만 아직 그가 최근에 겪은 고된 노력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할아버지가 말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게 그녀 이름이라면 먹는 양이 많다. 그녀를 먹일 만큼은 주는 게 좋겠다. 주디는 오빠가 몰래 윙크를 보내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입을 오므려 아니라고 말한다.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묻는다. 왜 아니지? 그녀는 하루에 6펜스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주디가 말한다. 확실한가? 주디는 깊은 의미가 담긴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하고 버터를 빵에 쓸 때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것을 썰면서 샤를리 어디 있니? 라고 부른다. 부름에 수줍게 응답한 작은 소녀는 거친 앞치마를 입고 큰 모자를 쓴 채 손에는 비누와 물로 가득한 세척 브러쉬를 들고 나타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디가 아주 날카롭게 말하며 마치 뾰족한 할머니처럼 으르렁거린다. 위층 뒷방 청소하고 있어요. 부인, 샤를리가 대답한다. 철저히 하도록 해. 그리고 빈둥거리지 말고. 게으름은 나한테 통하지 않아. 서둘러. 가. 주디가 땅을 꾹 하고 내리찍으며 외친다. 너희 같은 여자애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 그 말이 끝나고 주디는 다시 버터를 긁고 빵을 자르던 일을 계속한다. 그때 그녀의 오빠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며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주디는 칼과 빵을 손에 든 채 그를 위해 길게 열린 거리문을 열어준다. 그래, 그래, 바트. 할아버지 스모리드가 말한다. 여기 있구나. 그렇지. 여기 있어요. 바트가 대답한다. 또 내 친구랑 같이 있었나? 바트. 바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내 친구 비용으로 식사했나? 바트. 바트가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 내 친구 비용으로 살 만큼 살아.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예를 본받지 말고. 그런 친구는 그게 전부야. 그게 그 친구의 유일한 가치지.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말한다. 바트는 이 훌륭한 충고를 그리 공손히 받지 않고 약간의 윙크와 고개 끄덕임으로 그 조언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차가운 차탁자에 앉는다. 그때 4명의 늙은 얼굴들이 차잔을 들고 마치 유령 같은 천사들처럼 모인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머리를 쪼개듯이 틱틱거리며 트리빗을 쳐다보고 할아버지는 큰 검은 약처럼 계속해서 흔들려야 한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다시 지혜의 교훈을 되새기며 말한다. 그건 내 아버지가 너한테 해줬을 충고야. 바트, 너는 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 그게 참 아쉽구나. 그는 내 진짜 아들이었어. 그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기 좋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는 내 진짜 아들이었어. 할아버지가 반복하며 빵과 버터를 무릎에 얹고 말한다. 좋은 회계사였고
15년 전에 죽었어. 할머니 스몰리드는 평소의 본능에 따라 갑자기 1,500파운드, 1,500파운드가 검은 상자 안에 들어있어. 1,500파운드가 잠겨있어. 1,500파운드가 숨겨져 있어. 하고 떠든다. 예, 할아버지 스몰리드는 빵과 버터를 내려놓고 즉시 쿠션을 할머니에게 던져. 할머니는 의자 옆으로 쿵 하고 쓰러지고 할아버지는 자리에 풀썩 쓰러진다.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그리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다. 첫째로, 이 고생 끝에 할아버지의 검은 두건이 한쪽 눈 위로 비틀어져 괴짜 같은 악마 같은 인상을 주고, 둘째로 그는 할머니에게 심한 저주를 내뱉으며, 셋째로 그런 강력한 표현과 그의 힘없는 모습이 마치 악독한 노인이지만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 장면은 스몰리드 가족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어서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그저 흔들리고 내부의 깃털을 다시 튕겨내고 쿠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아마도 모자 상태가 정리되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의자에 앉아 당장 넘어질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마음을 가다듬을 때까지 시간이 좀 지나는데 그때서야 그는 말문을 열지만 여전히 그의 고상한 아내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말을 이어간다.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트리빗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내 아버지, 바트,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많은 돈을 벌었을 거야의 저주받은 수다쟁이야. 그가 그동안 기초를 닦아온 집을 막 짓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 평소에 검소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이 못된 갈매기. 까마귀, 앵무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는 진지하고 건조한 여자였는데 너랑 주디가 태어난 후 점점 말라가며 사라졌어. 넌 진짜 돼지야. 넌 저주받은 돼지야. 넌 돼지의 머리야. 주디는 자주 듣던 말이라 신경 쓰지 않고 찻잔과 찻주전자 바닥에 남은 찬물을 모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릇에 담고 있다. 빵 바구니에도 남은 빵 껍질과 마른 빵 조각들을 최대한 모은다. 이 집의 엄격한 경제성 덕분에 그런 조각들이 겨우 남아있다. 하지만 내 아버지랑 나는 파트너였단다. 파트. 할아버지가 계속 말한다. 내가 가면 너랑 주디가 다 가지게 될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주디는 곧장사를. 너는 법을 배워서. 너희는 이 돈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 돈 없이도 먹고 살고 더 벌게 될 거다. 내가 가면 주디는 꽃장사로 돌아가고 너는 여전히 법을 할 거야. 주디의 외모를 보면 꽃보다는 가시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녀도 한때 인공꽃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제자였었다. 아마도 가까운 사람이라면 할아버지가 내가 간다고 말할 때 주디와 바트의 눈에서 조금은 불쾌한 감정과 함께 언제 가냐. 눈말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더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자, 다들 끝났으면 주디가 말하며 준비를 마친다. 그럼 그 애한테 저녁 먹일 거야. 혼자서 부엌에서 먹으면 절대 끝내지 않거든. 차리리가 등장하고 모든 눈길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그릇과 빵 조각을 앞에 두고 앉는다. 주디 스몰리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고대의 암석처럼 고고한 나이 든 인물처럼 보인다. 그녀가 차리리를 다루는 방식은 예술적이고 체계적이며 때로는 이유 없이 때로는 가식적으로 그녀에게 달려드는 모습은 오래된 여주인들에게서 보기 힘든 능숙함을 보여준다. 자, 오후 내내 이렇게 멍하니 둘러보지 말고 주디가 말하며 차리리가 차잔을 응시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해 발을 구르며 눈을 치켜뜨며 말한다. 음식을 먹고 다시 일에 돌아가. 네, 미스. 차리리가 대답한다. 내라고 하지 말라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뻔히 보인다. 그 말 없이 그냥 해.
그럼 그때서야 내가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차리리는 순순히 찻잔을 크게 한 모금 들이키며 순종의 표시를 보이고 그리곤 주디가 시키는 대로 남은 빵과 버터를 흐더지게 만든다. 주디는 그녀에게 과식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너희들처럼 그렇게 먹는 건 보기 싫다고 덧붙인다. 차리리는 그런 여성들의 속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냐? 문을 열 때 씹지 말고. 주디가 소리친다. 차리리가 문을 열러 나가자 주디는 그 틈을 이용해 남은 빵과 버터를 섞어 놓고 더럽혀진 찻잔들을 찬물에 빠뜨려 음식이 끝났음을 알린다. 자, 누구냐? 뭐가 필요한 거냐? 주디가 날카롭게 묻는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조지 씨라는 남자였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오며 그만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인사를 건넨다. 휴, 여기 정말 덥네요. 항상 불을 지피는군요. 그래도 어쩌면 그게 맞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조지 씨는 마지막 말을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덧붙이며 할아버지 스몰리드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오, 그대군. 할아버지가 반갑게 말한다.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그럭저럭요. 조지 씨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한다. 이 아가씨는 전에 뵌 적이 있군요. 안녕하세요, 미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할아버지가 말한다. 그대는 아마 처음 뵙겠지만 그는 법을 하고 집에 잘 안 있다. 저도 그에게 인사드립니다. 역시 그 아가씨랑 비슷하군요. 아주 비슷하네요. 사실 아주 비슷하죠. 조지 씨가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며 덧붙인다. 그 아가씨와 정말 닮았어요. 세상은 어떻게 당신을 대해? 조지 씨.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천천히 다리를 문지르며 묻는다. 그냥 늘 그렇지. 축구공처럼. 그는 쉰대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남자다. 피부는 짙은 갈색이고 검은 머리카락은 바짝 발려있다. 눈은 밝고 가슴은 넓고 힘이 넘친다. 그의 손은 햇볕에 그을려 있으며 강한 손목과 손톱은 거친 삶을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가 앉을 때 자세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어떤 장식이나 장비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듯한 모습이다. 그의 걸음걸이는 묵직하고 무겁다. 뭔가 큰 쇳소리와 쟁쟁한 스퍼즈 소리가 들릴 것 같다. 지금은 면도를 했지만 그의 입술 위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큰 콧수염을 달고 있던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때때로 넓은 갈색 손바닥으로 입술을 만지는 그의 행동은 그런 느낌을 더한다. 대체로 조지 씨는 한때 기병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처럼 보인다. 그가 스몰리드 가족과 비교되는 점은 특별하다. 기병대는 이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기병대는 굴레로, 이 집은 굴레를 벗은 해골처럼 보인다. 그의 발달된 몸집과 그들의 왜소한 몸, 그의 크고 당당한 태도와 그들의 좁고 좁은 삶의 방식,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와 그들의 날카롭고 가냘픈 목소리가 가장 강렬하고 기이하게 대조된다. 그가 그 음산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그가 거기 오래 있으면 이 가족과 4개의 작은 방, 뒤쪽 부엌까지 모두 빨아들일 것처럼 보인다. 다리 문지르는 게 삶을 되살리려는 거냐? 조지 씨가 방 안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글쎄, 그냥 습관이기도 하고, 응, 사실 혈액순환에도 좀 도움이 돼. 할아버지가 대답한다. 혈액순환. 조지 씨가 팔짱을 끼고 몸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만들며 되풀이한다. 그게 그리 많이 돌아서야 하나. 그럴 리 없을 텐데. 난 나이가 많아서. 조지 씨, 할아버지가 말한다. 하지만 내 나이는 멋져. 그녀보다 나이가 많잖아. 할아버지가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그녀는 봤지? 넌 그냥 지옥의 수다쟁이야. 갑자기 다시 아내에게 욕을 퍼붓는다. 불운한 늙은 영감님. 조지 씨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기, 보세요. 머리가 엉망이고 그 여인 머리에 모자 하나 제대로 안 쓰고 자, 어서 고쳐드려요. 그럼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몰위드 씨, 아내가 이 모양인데 어머니는 어떨까요? 조지 씨가 아내를 돕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겠군요. 조지 씨, 할아버지가 비웃으면서 말한다. 조지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대답한다. 글쎄요, 아니었죠. 정말 놀라워. 나도 놀라워. 나는 좋은 아들이었어야 했고, 그런 아들이 되겠다고 생각도 했지.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었어. 나는 진짜 나쁜 아들이었고, 결국 누구에게도 자랑이 될 만한 아들이 아니었어. 놀랍군. 할아버지가 소리친다. 어쨌든, 조지 씨가 다시 말을 이은다.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낫겠지. 자, 알잖아요. 약속대로 2달치 이자에서 파이프 한 대. 뭐, 허튼 소리야. 다 맞는 말이야. 파이프 주문하는 거 걱정하지 마. 여기에 새로운 청구서가 있고 이자 돈도 여기 있어. 내 사업에서는 이거 모으는 게 정말로 힘들어. 조지 씨는 팔짱을 끼고 앉아 가족과 거실을 동시에 차지하며 말을 한다. 할아버지는 주디와 함께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서 2개의 검은 가죽 케이스를 꺼낸다. 그 중 하나에서 받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하나에서 비슷한 문서를 꺼내어 조지 씨에게 건넨다. 조지 씨는 그걸 말아서 파이프에 넣을 준비를 한다. 할아버지가 2문서의 모든 글자, 모든 획을 유리 안경을 통해 꼼꼼히 살피고 돈을 3번이나 세면서 주디에게 자신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2번씩 말하라고 요구하고 말과 행동이 어쩌면 이보다 더 느릴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는 이 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는 눈과 손을 그 문서에서 떼지 않으며 마지막에 조지 씨의 말에 대답한다. 파이프 주문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상업적이지 않다. 그럼, 주디, 조지 씨에게 파이프랑 차가운 브랜디와 물 한 잔 바로 준비해. 2아이는 그동안 계속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었고 검은 가죽 케이스에만 몰두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방문객에 대해 냉담하게 굴고 결국 그를 할아버지에게 맡기며 나간다. 마치 2 어린 곰들이 여행자를 부모 곰에게 맡기는 듯한 느낌으로 말이다. 그럼 너는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 거냐? 조지 씨가 팔짱을 끼고 묻는다. 그렇지. 그렇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냐? 나는 불을 지켜봐. 그리고 끓는 거, 굽는 거, 이런 걸 불이 있을 때만 조지 씨가 표현을 크게 하며 대답한다. 맞아. 불이 있을 때만. 그럼 책을 읽거나 누군가가 읽어주는 걸 듣지도 않냐. 할아버지는 짧고 교활한 승리의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 우리는 우리 가족에서 책을 읽는 일 따위 없었어. 그건 이득도 없고, 쓸데없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짓이지. 아니, 아니. 그럼 뇌 두 상태는 별 차이가 없겠군. 방문객이 그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다시 그를 보면 잦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고 말해도 되겠지. 그리고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듣고 있다. 마지막엔 내가 하루 밀려도 결국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친애하는 친구. 할아버지가 2 손을 뻗어 그를 껴안으려 하며 말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제 친구. 하지만 내가 돈을 빌려준 도시에 있는 내 친구그는 할지 몰라요. 오, 그 사람은 확실히 장담할 수 없군. 조지 씨가 하며 그 물음을 낮은 목소리로 맞췄다. 너는 거짓말쟁이 늙은 놈. 친애하는 친구.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믿지 않아요. 그는 내게 채권을 가져올 거예요. 제 친구. 지옥에 가라. 조지 씨가 말했다. 그 순간 차일리가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오며 파이프, 작은 담배 봉지,
그리고 브랜디와 물을 올려놓자 조지 씨가 물었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우리 집 얼굴이 안 보이네. 저는 일을 하러 나가요. 선생님, 차일리가 대답했다. 조지 씨는 그가 만약 진짜 기병이었다면 그렇게 강한 손으로도 가볍게 그녀의 보닛을 벗기고 그녀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너는 집에 조금은 활기를 불어넣는구나. 이 집은 신선한 공기만큼이나 젊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고는 그녀를 내보내고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그가 그토록 믿는 할아버지의 상상 속 도시에 있는 친구에게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건배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 그가 그렇게 할지도 몰라. 아마 그럴 거야. 나는 그가 그랬던 걸 알고 있어. 할아버지 스모리드는 조심스럽지 않게 말했다. 20번이나 말이야. 조심스럽지 않게 말한 이유는 그가 잠든 동안 불 옆에서 잠시 앉아 있던 그의 아내가 즉시 깨어나면서 20파운드, 20파운드 지폐가 든 돈상자, 20군이, 100만 20%, 20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날아온 쿠션에 의해 멈춰지게 된다. 이 특이한 실험을 처음 본 방문객은 쿠션을 그녀의 얼굴에서 쳐내며 그녀를 흔들고 그 모습에 놀라워했다. 넌 진짜 바보야. 넌 정갈이야 지옥의 정갈. 넌 지짐이 개구리야. 넌 짓거리고 떠들며 쓸모없는 마녀 같은 존재야. 태워버려야 해. 할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 좀 나 좀 흔들어줘. 조지 씨는 할아버지를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며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목을 잡고 의자에서 쉽게 일으켜 세운 뒤 마치 인형처럼 취급하며 그를 흔들어 놓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 유혹을 참아내며 그래도 그를 너무 세게 흔들어 그 머리가 광대처럼 구르도록 만들고 나서 다시 의자에 앉으며 그의 두 눈을 한참이나 깜빡이게 했다. 오 맙소사. 할아버지가 헐떡이며 말했다. 그만해줘. 고마워. 친구야. 오, 야, 정말 숨이 차네. 맙소사.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친구가 가까이 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위협적인 존재는 점차 그 의자에 앉으며 긴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학적인 반성에 잠기며 말했다. 너의 도시 친구 이름은 D로 시작하고 그 채권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맞았어. 말씀하셨나요? 조지 씨. 할아버지가 물었다. 기병은 고개를 저으며 오른팔을 오른무릎에 대고 파이프를 그 손으로 받쳐들고 다른 손은 왼다리를 받쳐 좌우로 팔꿈치를 굽혀 군인처럼 자세를 잡고 계속해서 파이프를 피우며 할아버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가끔씩 그는 연기를 살짝 쏟아내며 할아버지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눈을 떼지 않았다. 내 생각엔 그가 말을 이으며 몸을 조금만 움직여 파이프를 입에 대고 한 번에 한 모금씩 마시며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 중에서 내게서 파이프 값을 제대로 받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맞아. 나는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조지 씨처럼 좋은 대접도 하지 않아. 나는 그럴 여유가 없거든. 하지만 내가 파이프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니 왜? 그 값어치 때문은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지. 그냥 내게서 뭔가 끌어내는 게 재밌었어. 내 돈에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었지. 하하, 신중하시네요. 신중하세요. 할아버지 스모리드가 다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렇지, 항상 그랬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조지 씨가 대답했다. 내가 여길 찾아온 것도 신중함의 확실한 증거지. 또 한 번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신중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 그렇게 해서 인생에서 올라갔지. 기운 내세요. 조지 씨, 아직도 오를 수 있어요.
조지 씨는 웃고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럼 혹시 지금 관계가 있으세요?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이 작은 원금이라도 갚아줄 친척이라거나 내가 내 도시 친구한테 설득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좋은 이름 하나 둘 정도 있을까요? 두 개의 좋은 이름이면 내 친구가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없으세요. 조지 씨. 조지 씨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있다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내 삶에서 나에게 꽤나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낭비한 후, 그때서야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의존하는 게 참회하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엔 떠난 뒤 가장 좋은 보상은 다시 떠나는 거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애정이죠. 조지 씨,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살짝 내기 시작했다. 두 개의 좋은 이름. 그렇지요. 조지 씨가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스몰리드는 점차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이제는 목소리만 남은 채로 주디 라고 불렀다. 그 하울이 천상의 미소를 지닌 소녀가 나타나 할아버지를 흔들어 일으켜 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신 곁에 가까이 있어 달라고 명령했다. 그는 방문객이 더 이상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게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나서 말한다. 만약 내가 그때 조지 씨, 그 선장을 추적할 수 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건 내 친구가 시내에서 광고를 도와준 거지. 그리고 그 친구들 중 몇몇은 내 작은 돈을 늘 도와주기도 하고, 그때 내가 우리를 도와줬다면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라고 도움을 줄 마음은 있었죠. 조지 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한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주디가 들어오고 나서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돈다. 그가 그녀를 무심코 바라보며 그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도움을 주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덧붙인다. 왜, 조지 씨? 대체 왜?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성을 내며 말한다. 그의 눈길이 잠시 잠든 아내에게 향하면서 유황을 떠올린 듯하다. 두 가지 이유죠, 친구여. 두 가지 이유라니? 그게 뭔데? 할아버지가 급하게 묻는다.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조지 씨가 여전히 주디를 쳐다보며 말한다. 그녀가 너무 할아버지와 비슷해서 누가 말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당신 내가 날 속였어요. 호돈 씨가 무슨 유리한 소식을 들을 거다는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대꾸한다. 그래서 말이죠. 조지 씨가 담배를 물고 한숨을 쉰다. 호돈 씨가 감옥에 갇혀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리한 일인가요? 런던의 모든 빚쟁이들이 달려들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의 부유한 친척들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뭔가 해줬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그 사람은 우리를 속였어. 우리는 모두 그에게 엄청난 돈을 빚지고 있었고, 차라리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를 생각할 때마다 이 손으로 그를 목 졸라버리고 싶다고 생각해.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팔꿈치로 쿠션을 던지는데 그 쿠션은 아무렇지 않게 아내 옆으로 떨어진다. 그건 알죠. 조지 씨가 담배를 잠시 입에서 빼며 말한다. 그 사람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건 내가 잘 알죠. 그는 완전히 망해버리기 전까진 나는 늘 그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가 잘 나가고 병들고 돈이 많고 없고 그가 모든 걸 잃고 빚을 다 갚고 난 뒤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뻗었을 때도 말이죠. 그가 자살하려고 총을 들고 있을 때도 내가 그 옆에 있었죠. 그 사람, 차라리 총을 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말한다.
그가 빚진 만큼 그의 머리가 몇 조각으로 날아갔을 거야. 그야말로 대파괴였겠죠. 조지 씨가 태연하게 대답한다. 어쨌든 그가 한데 젊고 희망적이었고 잘생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를 만났다면 그가 지금처럼 망가진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게 다행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그렇게 좋은 거겠죠. 할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묻는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이기적인 이유죠. 내가 그를 만났다면 나는 다른 세상으로 가서 그를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는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할아버지가 반문한다. 그가 여기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여기 없었다고 어떻게 알죠? 돈이나 잃지 마시고 성질도 좀 다스리세요. 조지 씨가 침착하게 담배 파이프에 재를 털며 말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익사했어요. 확신합니다. 그는 배에서 떨어졌어요. 고의든 실수든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신의 친구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스몰리드 씨, 그거 아세요? 말끝을 흐리며 한번 휘파람을 불고는 테이블 위에서 빈 파이프를 두드린다. 휘파람, 할아버지가 말한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음악은 안 해요. 그건 사울의 죽음의 행진곡이에요. 군인들이 장례식 때 그 음악을 듣죠. 그래서 그게 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결말이죠. 참, 만약 당신의 예쁜 손녀 실례지만 아가씨가 이 파이프를 2달 동안 맡아주신다면 다음에는 파이프 하나를 덜 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스몰리드 씨, 내 사랑하는 친구, 할아버지가 두 손을 내민다. 그럼 당신의 친구가 나에게 돈을 못 내면 엄하게 구는 거죠. 조지 씨가 그의 머리 위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내 사랑하는 친구 그럴 거라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조지 씨가 웃음을 터뜨리며 스몰리드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롱하는 주디를 뒤로 한 채 상상 속에서 사브르를 휘두르며 방을 나선다. 넌 정말 쥐새끼 같군. 할아버지가 문을 닫으며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하지만 내가 널 잡아두고 말 거야. 널 잡아두고 말 거라고. 이 멋진 발언이 끝난 후 그의 기분은 다시 그가 익숙한 반성의 세계로 떠오르고 그곳에서 그와 아내 스몰리드는 다시 한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며 검은 하사관에게 잊혀진 2명의 외로운 파수꾼처럼 밤을 맞는다. 그들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조지 씨는 거리에서 거칠고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묵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제 시간이 8시가 되어 하루가 급격히 저물고 있다. 그는 오털루 다리 근처에서 공연 포스터를 읽으며 아스틀리 극장에 가기로 결심한다. 극장에 도착한 그는 말들과 강철을 두를 힘을 지닌 사람들의 묘기에 매우 기뻐한다. 무기들을 비평하는 눈길을 보내며 사움에서 칼 솜씨가 미숙하다고 평가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타르타리 제국의 황제가 카트에 올라 유니온 잭을 펼치며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눈시울이 붉어진다. 극장이 끝난 후 조지 씨는 다시 물길을 건너 헤이마켓과 레스터 광장을 둘러보는 거리로 향한다. 그곳은 외국인들이 머무는 호텔들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나 검수를 하는 사람들, 구식 중국 도자기, 도박장, 전시회, 그리고 각종 낡은 것들이 엉켜 있는 곳이다. 그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는 길고 하얗게 칠해진 목도를 지나 큰 벽돌 건물 앞에 도착한다. 그 건물은 제대로 된 외관도 없이 조지 S 슈팅 갤러리 C라고 쓰여 있다. 조지 씨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으며 지금은 일부가 꺼져 있다. 총쏘기용 목표지와 활쏘기 시설, 검술도구, 그리고 영국식 권투를 위한 장비들이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간은 고요하다.
거기엔 머리가 큰 괴상한 남자 하나가 엎드려 자고 있다. 그 작은 남자는 총기 수리공처럼 보이며 녹색 작업복과 모자를 쓰고 있다. 그의 얼굴과 손에는 총탄 자국이 묻어 있고 총을 장전한 흔적들이 그를 더럽혀 놓았다. 그는 눈앞에 하얀 목표지 아래서 누워 있는데 그 위에 검은 먼지가 다시 비춰진다. 가까이엔 그가 작업 중이던 거친 튼튼한 나무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조임기가 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다소 눌린 듯한 작은 남자로 그의 한쪽 뺨은 파랗고 얼룩덜룩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어떤 일 중에 폭발을 경험한 탓일 것이다. 필, 조지 씨가 조용히 부른다. 알았어요. 필이 벌떡 일어난다. 뭐 했나? 정말 말 그대로 한 점도 없었어요. 필이 대답한다. 소총 5다스, 권총 1다스. 조주는 필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비명을 지른다. 가게 문 닫아 필. 필이 명령을 실행하려고 움직일 때 그는 절뚝거리는 듯하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의 얼굴 왼쪽엔 눈썹이 없고 오른쪽엔 덥수룩한 검은 눈썹이 있다. 이 불균형한 모습이 그에게 아주 독특하고 다소 불길한 인상을 준다. 그의 손은 모든 손가락이 그대로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손가락은 움푹 패이고 상처가 많고 주름이 가득하다. 그는 매우 강해 보이며 무거운 벤치를 마치 무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쉽게 들고 다닌다. 갤러리 안을 돌아다니며 벽을 기대고 다니고 손에 잡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곧바로 다가가지 않고 그곳을 돌며 손을 뻗는다. 그 덕에 내 벽에는 필의 자국이라고 불리는 흔적이 가득하다. 조지의 갤러리에서 조지가 없을 때 그 일을 맡고 있는 필은 큰 문을 잠그고 모든 불을 끄고 하나만 남겨두고 나서 구석에 있는 나무 상자에서 2개의 매트리스와 이불을 꺼낸다. 그걸 갤러리의 양쪽 끝으로 끌고 가서 조지 씨는 자기 침대를, 필은 자기 침대를 만든다. 필, 주인이 말한다. 코트와 조끼를 벗고 팔걸이가 있는 바지를 입은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군인 같아 보인다. 너 그때 문 앞에서 발견되지 않았냐? 하수구에서였어요. 필이 대답한다. 순찰자가 나 위로 넘어졌죠. 그럼 내가 떠돌이 짓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군. 그럼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필이 대답한다. 잘 자라. 잘 자요. 주인님. 필은 침대에 곧바로 가는 대신 갤러리의 두 벽을 따라 절뚝거리며 돌아다닌 후 겨우 침대에 다가가 앉는다. 조지 씨는 몇 바퀴 총격거리에서 걸어가며 스카이라이트를 통해 달빛이 비치는 것을 올려다보더니 더 짧은 길로 자기 침대에 가서 잠자리에 든다. 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2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